오늘도 길 위에 노숙자들은 많다. 그 많은 노숙자 중 한 명은 바로 나다. 처음부터 노숙자가 되길 바라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인생이 내 뜻대로 안 풀리기 시작했을 때였다. 주변 사람들도 하나 둘씩 떠나버리고 가정이 파탄나 이혼을 당하고 다니던 직장마저 해고를 당했다. 그 후로부터 모든 삶이 무기력해지고 하루하루 의미 없이 살기 시작했다. 처음부터 이런 건 아니었다. 막노동을 해보기도 하고 다른 직장에 이력서를 넣어보기도 했다. 뜻대로 풀리는 일은 하나도 없었다. 그 후 노숙자의 삶을 선택한 것이었다. 여기는 부산역. 오늘 날씨는 흐리고 비가 내렸다. 춥다 추워. 김씨, 소주나 한잔 할까? 나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사람, 내가 노숙자 생활을 하면서 처음으로 이야기를 나누었고 지금은 가장 친하게 지내는 사람, 그 사람은 김씨였다. 술? 좋지. 비 오니까 들어가서 한잔 하자고. 김씨와 나는 대화도 잘 통할 뿐더러 술도 좋아해서 코드가 잘 맞았다. 그런데 그날은 김씨가 이상한 이야기를 하였다. 그런데 자네 그거 아나? 요즘 부산역 노숙자들이 한두 명씩 사라진다네. 그게 진짜인가? 다른 곳으로 가는 게 아닐까? 김씨가 한 말에 나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노숙자들이 사라지는 건 크게 이상한 일이 아니니 다른 곳으로 갈 수도 있고 일을 하러 갈 수도 있으니까 말이다. 그렇게 김씨와 소주 한잔을 하며 그날 밤을 보냈다. 다음날, 아저씨 여기서 주무시면 안 됩니다. 부산역에 근무하는 관계자의 말이었다. 늘상 그렇듯 사람들이 들어오는 오전 시간에는 역에서 쫓겨나는 게 일상이다. 그렇게 김씨와 나는 끼니를 때우러 발걸음을 옮겼다. 그곳은 무료 급식소. 생계가 힘들거나 혼자 사시는 노인분들을 위해 나라에서 도는 자원봉사자들이 한 끼를 내어준다. 정말 고마운 분들이다. 나는 식사 도중 김씨에게 물었다. 김씨, 어제 했던 이야기 말인데. 무슨 이야기? 글쎄, 노숙자들이 사라진다는 이야기 말이야. 더 좋은 곳이 있어서 가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김씨도 자세한 내막은 모르는 듯한 표정으로 이야기를 끝냈다. 식사를 마치고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곳에 앉아 깡통을 앞에다 두고 기다린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동전이나 운이 좋으면 10,000원짜리 지폐를 주고 가는 일이 간혹 생기니까. 그리고 저녁에는 그 돈으로 소주를 사서 마시는 게 하루 일상이다. 그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말이다. 그날도 부산역 안에서 김씨와 소주를 먹으며 이야기를 하고 있던 중이었다. 그때 갑자기 옆에서 다른 노숙자가 앓는 소리를 내는 것이었다. 어딘가 굉장히 불편한 듯 인상을 찌푸리며 고통스러워하고 있었다. 걱정되는 마음에 다가가 이야기를 했다. 이보게, 괜찮나? 딱히 해줄 게 없었다. 수중에는 돈 한 푼 없고 병원에 가자니 병원비가 걱정이었다. 그렇게 신문지를 덮어주며 말했다. 좀 쉬게. 다음 날이면 괜찮을 거야. 다음 날, 어제 끙끙 앓던 노숙자 한 명이 눈을 뜨지 못했다. 119 구급대원들이 급히 왔지만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안타깝지만 노숙자로서 해줄 수 있는 게 없었다. 그날도 아침 식사를 하고 사람 많은 거리에서 구걸을 하던 중이었다. 그때 낯선 남자가 다가와 이야기를 했다. 아저씨, 배고프실 텐데 이거 드시고 하세요. 그의 손에는
먹음직스러운 빵이 있었대. 고맙습니다. 고개를 숙이며 빵을 주머니 속에 챙겨 넣었대. 지금이라도 당장 먹고 싶었지만 김씨가 생각이 났대. 저녁이 돼서야 부산역 앞에서 김씨와 만났대. 김씨, 고생했네. 내가 선물을 하나 준비했는데 말이야. 주머니에서 꾸깃꾸깃해진 빵을 건넸대. 에이, 자네 먹게. 김씨는 굳고 사양했지만 집요하게 권하는 바람에 빵을 건네받았대. 맛있게 먹는 김씨 모습이 뭔가 애처로웠대. 다음날 새벽이 돼서 김씨가 앓는 소리를 내기 시작했대. 이보게, 김씨, 어디 아픈가? 배가 너무 아프네. 김씨는 고통스러워하며 이야기를 하는 것도 힘들어 보였대. 고통스러워하는 김씨의 모습을 보는 나도 너무나 힘들었대. 김씨마저 잘못되면 큰일이었대. 유일한 말동무이자 가족과도 다름없는 사람. 병원비는 생각도 하지 않고 급하게 119를 불렀대. 그러나 119가 도착하기 전에 김씨는 눈을 뜨지 못하고 사망을 하였대. 이렇게 또 한 번 내 인생은 좌절을 맛보게 되었대. 며칠 후 김씨와 함께하던 생활에서 나홀로 노숙을 하기 시작했대. 정말 힘든 시간이었대. 그때 익숙한 목소리의 남자가 말을 걸었대. 아저씨 또 보네요? 배고프시죠? 이거 드세요. 익숙한 목소리의 남자는 예전에 내게 빵을 건넸던 그 남자였대.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자리에서 일어섰대. 빵을 보니 김씨 생각이 나서 술이나 한잔 하고 싶었기 때문이대. 소주를 한 병 사와 역 앞에서 마시기 시작했대. 안주는 그 남자가 준 빵을 먹으며 나는 그날 복통을 호소하며 쓰러졌고 그 후 기억이 없대. 이제서야 알 것 같대. 노숙자들이 하나둘씩 사라지는 이유를. 현재 노숙자 사망 사건을 경찰에서 조사 중이대. 부검 결과 사인은 빵에 독극물이 들어있는 것으로 발표되었고 노숙자들에게 빵을 건네준 남자를 수배 중이대. 그 남자는 무슨 목적으로 그런 짓을 하는 것일까? 오늘도 최저시급을 벌기 위해 열심히 달리고 있다. 나는 대학생이고 수업이 끝나면 배달 대행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 배달 한 건당 3,000원 정도라 최저시급을 벌기 위해서 서두르지 않을 수가 없다. 다른 분들께는 죄송하지만 신호는 물론 반대편 차선으로 역주행하는 건 일상적인 일이었다. 그날도 저녁 늦게까지 일을 하고 있던 중이었다. 마지막 배달을 끝내고 사무실에 들려 퇴근을 하려는데 사장님이 묵직한 박스를 건네시며 이야기를 하셨다. 잠깐만. 미안한데 배달이 한 건 더 있는데 갈 사람이 없네? 거리도 좀 멀고 야간이라 2배로 줄 테니 좀 갔다 와. 솔직히 말하자면 너무 피곤했다. 그냥 집에 들어가서 쉬고 싶었지만 사장님께서 부탁을 하니 뭐 어쩔 수 없었다. 그렇게 오토바이 시동을 켜고 박스를 뒤에 실었다. 박스가 생각보다 꽤 무거웠다. 안내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렇게 목적지를 향해 출발하였다. 밤 공기가 무척 시원했다. 한 달 전만 해도 무더위였는데 정말 시간은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다. 이 생각 저 생각을 하며 목적지에 도착했다. 그곳은 가로등 하나 없는 음산한 주택이었다. 초인종을 누르려고 찾아보았지만 고장난 지 꽤 오래되어 보였다. 나는 문을 두드리며 이야기했다.
배달 왔습니다. 문 열어주세요. 한참 기다려도 나오지 않았다. 몸은 피곤한데 슬슬 짜증이 나려고 했다. 어쩔 수 없이 문 앞에 두고 그냥 가려던 찰나 계단에서 천천히 누군가가 내려왔다. 아이고, 몸이 불편해서 미안하네. 나이가 지긋하게 드신 할아버지였다. 아니에요, 여기 물건 있습니다. 순간 짜증을 내려고 했던 내 자신이 후회스러웠다. 박스를 내려주고 가려던 그때, 학생, 미안한데 집까지만 옮겨주면 안 되겠나? 팔이 아파서 들기가 힘드네. 미안하네. 마음이 약해진 나는 박스를 들고 집으로 들어섰다. 1층은 쓰지 않는 듯 거미줄이 사방에 쳐져 있었고 할아버지를 따라 2층으로 올라가기 시작했다. 그 박스는 젊은 내가 들어도 무거운 편이었다. 할아버지, 이 물건 뭐예요? 생각보다 엄청 무겁네요. 내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2층의 문 앞에 다 왔을 무렵 할아버지가 낡은 대문을 힘겹게 열었다. 그리고 손가락으로 방안을 가리켰다. 그 의미는 방안까지 물건을 가져다 달라는 의미였다. 신발을 벗고 집으로 들어가 할아버지가 원하는 위치에 박스를 놓아주었다. 아우, 진짜 무겁네요. 할아버지, 이제 가보겠습니다. 잠깐만, 이거 한 잔 마시고 가게. 할아버지는 냉장고에서 시원한 음료를 내밀었다. 그리고 이상한 이야기를 하시기 시작했다. 자네 집으로 갈 때 꼭 조심해야 되네. 특히 빨간색 자동차가 보이면 특히 더 조심하게. 네? 빨간색 자동차요? 할아버지는 신신당부하셨고 뭐 조심해서 가라는 소리인 것 같아 인사를 하고 나왔다. 그렇게 집으로 가는 중이었다. 어디선가 시끄러운 음악 소리가 들렸다. 음악 소리가 나는 쪽을 쳐다보니 빨간 스포츠카에 창문을 다 열어두고 음악을 듣고 있는 젊은 남자가 보였다. 그때 신호가 바뀌어 출발을 하려던 참이었다. 문득 할아버지 이야기가 머릿속에 떠올랐다. 빨간색 자동차를 조심하라는 그 말. 믿져야 본전이니 빨간색 자동차에 가까이 하지 않고 멀리서 출발했다. 그 자동차는 나와 가는 방향이 비슷했다. 한참을 가던 중 사거리 부근에서 정지 신호를 받게 되었다. 그 차는 내 옆에 정차를 했다. 평소 같으면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그냥 출발했겠지만 그 순간은 할아버지 말이 떠올라서 그냥 기다리기로 했다. 바로 그때 내 옆에 정차하고 있었던 빨간색 자동차가 신호를 무시하고 출발을 하였다. 매연을 뿜으며 보란듯이 가버렸다. 그냥 갈까? 피곤해 죽겠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던 도중 출발 신호가 들어왔다. 출발을 하였고 100m 정도 갔을 때 끔찍한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다. 덤프트럭과 사고가 난 모양이었다. 도로에는 핏자국이 흥건했다. 더 놀랐던 건 덤프트럭 밑에 깔린 그것이었다. 그것은 아까 먼저 출발한 빨간색 차였다. 형체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찌그러져 있어 그 자동차인지 상상이 되지 않았다. 사고를 목격하고 신고를 하였다. 얼핏 보니 덤프트럭 기사가 잘못을 한 것처럼 보였는데 경찰이 하는 이야기는 달랐다. 빨간색 자동차 운전자는 술을 먹은 상태였고 음주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넘어 달리던 중
맞은편 덤프트럭을 보지 못하고 그대로 충돌했다는 이야기였다. 그날 평소처럼 그 차를 앞질러서 출발했다면 나는 어떻게 되었을까? 그 생각만 하면 아찔하기만 하다. 다음날 그 할아버지가 생각나 음료를 사들고 집으로 찾아갔다. 그런데 그 집에는 아무도 없는 빈집이었다. 난 오늘도 야근을 하고 있다. 크지 않은 중소기업의 격리직으로 있는 30살 직장인이다. 회사 규모에 비해 일이 너무 많아 퇴근 후 잠만 자기 일쑤이다. 집에 가고 싶다. 집에 가서 시원한 맥주에 치킨을. 일을 하다가 갑자기 머릿속에 치맥이 생각났다. 나는 한번 생각난 것은 꼭 해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이라 그날은 꼭 치맥을 먹어야 했다. 9시가 넘어 퇴근을 하여 곧장 치킨집으로 향했다. 반반 포장 좀 해주세요. 그렇게 치킨을 사들고 기분 좋게 집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내가 사는 곳은 연식이 오래된 오피스텔이었다. 집은 오래되었지만 회사에서 5분 정도 되는 거리여서 계약을 했던 집이었다. 오래된 오피스텔 복도는 음산한 기분까지 들 지경이었다. 그렇게 문 앞까지 와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으로 들어갔다. 피곤하다. 들어가자마자 곧장 침대로 누워버렸다. 막상 집에 들어가니 치킨 맥주 생각보다 그냥 쉬고 싶은 생각이 들긴 했지만 그래도 사왔으니 먹기로 했다. 그렇게 맥주를 연신 들이키며 있던 중 우리 집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났다. 곧장 문 앞으로 다가가 이야기했다. 누구세요? 누구신데 남의 집 비밀번호를 누르세요? 밖에서 정체 모를 남자 목소리가 들렸다. 죄송합니다. 옆집 사람인데 착각을 했네요. 오피스텔 복도가 워낙 어두운 편이라 그때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며 넘어가게 되었다. 그런데 다음 날부터 기분 나쁜 일이 생기기 시작했다. 기분 나쁘기보다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게 맞는 표현인 것 같다. 그날은 퇴근 후에 샤워를 하고 머리를 말리고 있었다. 평소에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기 때문에 화장실에서 드라이기로 머리를 말리는 편이다. 그때 우연히 변기 뚜껑이 올라가 있는 것을 보고 말았다. 여기는 나 혼자 사는 집이고 남자친구는 물론 없고 나 외에 누구도 이 집에 들어온 적이 없는데 이상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누군가 이 집에 있다고 생각이 들게 되었다. 점점 찝찝함을 느끼며 지내던 중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었다. 그래서 집에서 쓸 수 있는 홈 CCTV를 설치하게 되었다. 밖에서도 집안 상황을 볼 수 있고 24시간 녹화가 되는 터라 그나마 안심이 되었다. 회사에서 점심을 먹고 휴식을 취하며 홈 CCTV 화면을 보고 있었다. 특별히 이상하다는 점은 보이지 않았다. 내가 너무 예민했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집으로 들어갔다. 역시나 그날도 샤워를 하고 머리를 말리던 중 칫솔에 머리카락 하나가 붙어있는 걸 보았다. 검은색 짧은 머리카락이었다. 그걸 본 순간 소름이 돋았다. 내 머리는 밝은 갈색에다 어깨 밑으로 내려오는 긴 머리이기 때문이다. 이 집의 구조는 방 하나와 거실, 그리고 화장실. 좁은 이 집에서 숨어서 지낼 공간도 없을 뿐더러 누군가 있다는 게 현실적으로 말이 되지 않았다. 나는 유심히 집안을 관찰하기 시작했다. 옷장 안, 그리고 식탁 및
컴퓨터 책상 아래, 그리고 침대 밑 누군가 있다면 숨을 곳은 그런 것뿐이었대. 천천히 발걸음을 옮기며 하나하나 확인을 했대. 마지막으로 침대 밑을 확인하려던 순간 누군가 문을 두드렸대. 누구세요? 예, 관리실입니다. 등기가 도착을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문을 닫고 아까 확인하지 못했던 침대 밑을 확인해 보았다. 아무것도 없었대. 휴, 그럼 그렇지. 두가 있는 게 말이 돼? 혼잣말을 하고 침대에 누웠다. 다음날 모처럼 쉬는 날이었대. 대청소를 하기 위해 가구를 이리저리 옮기고 있었대. 침대 밑까지 청소하려던 생각이었대. 그런데 침대 밑에 내가 평소에 주로 입던 속옷이 널브러져 있는 게 보였대. 이게 왜 침대 밑에 있지? 의아해하며 청소를 마무리하고 한숨 돌리는 중이었대. 그때 문득 홈 CCTV가 보였대. 녹화된 영상이나 한번 볼까? 그 영상을 보는 순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도망가지도 못했대. 전날 밤 내가 침대 밑을 확인하려고 했으나 관리실에서 찾아와 문을 열어주었을 때 어떤 남자가 침대 밑에서 기어나와 재빨리 화장실 쪽으로 가는 것이었다. 그리고 내가 잠든 사이에 몰래 빠져나가는 모습이 녹화되어 있었다. 더 소름 돋는 건 마지막 녹화 장면이었다. 그 장면은 청소를 마무리하고 쉬고 있는 내 모습이었다. 그런데 내 뒤로 어떤 남자가 몰래 기어가 침대 밑으로 들어가는 것이었다. 그 장면이 마지막 녹화 장면이었다. 순간 머릿속에 많은 생각이 들었다. 뒤를 돌아보면 그 남자가 튀어나올 것 같았고 문을 열고 도망가자니 따라올 것 같았다. 나는 아무렇지 않은 척 콧노래를 부르면서 현관문으로 다가갔다. 최대한 모르게 도망가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현관문을 열자마자 뇌 뒤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고 뒤를 돌아보자 그 남자와 눈이 마주쳤다. 나는 미친 듯이 도망가 관리실로 향했다. 그리고 경찰을 동반하여 집으로 들어갔지만 아무 흔적도 없었고 홈 CCTV도 녹화가 중단되어 있었다. 현재는 이사를 하고 친구와 살고 있다. 그렇지만 혼자 있게 되면 아직까지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다. 그때 그 범인은 아직도 검거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였다. 나는 공동묘지를 관리하는 일을 하고 있다. 이 일을 직업으로 삼기에는 섬뜩하지만 아버지가 일구원의 사업을 물려받은 터라 선택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었다. 현재까지도 이 일을 하고 있지만 그날 이후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되어 이야기를 해볼까 한다. 때는 서서히 더워지기 시작한 초여름 날이었다. 묘지와 묘지 주변에는 잡초들이 무성하게 자라 잔디를 정리하는 작업을 한참 하던 중이었다. 내가 관리하는 공동묘지에는 총 29의 고인이 매장되어 있는 크지 않은 아담한 묘지였다. 그날은 고인이 되신 어머니를 뵙기 위해 50대 중년 남성이 방문을 하였다. 김씨, 잘 지냈는가? 아, 예. 오셨어요? 날이 많이 덥죠? 그분은 한 달에 한 번씩 꼭 오셔서 고인이 된 어머니를 찾아뵈러 오는 분이었다. 김씨,
한 잔 들게. 가끔씩 오시면 술도 한 잔 같이 해드리고 힘든 세상살이 이야기도 들어드렸다. 그때 내게 질문을 하나 하셨다. 자네는 다른 일을 하고 싶은 생각은 없나? 그런 생각을 가끔 하긴 하죠. 그런데 아버지 생각을 하면 나는 이야기를 하다 말끝을 흐렸다. 그 이유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이 일을 부탁하셨기 때문이다. 내가 거절을 하고 다른 직업을 택했다면 지금처럼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진 않았겠지. 어쨌든 자네가 있어 고맙네. 수고하고. 그 말을 끝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셨다. 일은 보통적으로 6시가 되면 퇴근을 하고 집으로 가는 편이다. 그러나 여름철에는 수시로 묘지 근처를 순찰해야 한다. 요즘은 인터넷이 활성화돼서 인터넷 방송을 하는 사람들이 수시로 찾아와 묘지를 훼손하고 가는 일이 많았기 때문이다. 경고, 관계자 외 출입 금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단으로 들어와 촬영을 하고 고인의 묘지를 밟고 다니는 행동을 일삼는 사람들이 이해가 가지 않았다. 그날도 집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나서 자정이 다 되어서야 묘지로 출발했다. 그 시간에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나니까. 묘지 앞에 거의 다 왔을 무렵 역시나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이 사람들이 진짜. 나는 재빠르게 뛰어갔다. 그런데 묘지 앞에는 아무도 없었다. 썰렁한 기운만 맴돌 뿐이었다. 잘못 들었나 싶어 손전등으로 이리저리 비춰보았지만 결국 아무것도 없었다. 피곤하다. 어서 가서 자야지. 집으로 돌아가려던 그때 저 멀리서 자동차 불빛이 비치는 것이었다. 묘지는 산골 중턱에 위치하고 이 시간에 유족들이 방문할 리는 없었고 분명 인터넷 방송하는 사람들인 것 같았다. 나는 가지가 무성한 풀숲에 숨어 그 자동차를 유심히 바라보았다. 묘지에 들어가면 신고를 하여 벌금이라도 내게 하려는 생각이 들었다. 내 생각을 알아차린 듯 그 자동차는 묘지 앞에 정차를 하였다. 그리고 건장한 남성 2명이 차에서 내렸다. 뭔가 느낌이 좋지 않았다. 인터넷 방송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생각은 들지 않았다. 2명 다 빈손으로 차에서 내렸기 때문이다. 숨죽이며 그 남자들을 관찰하기 시작했다. 그 남자 중 한 명이 자동차 트렁크를 열더니 트렁크 안에서 무언가 질질 끌며 묘지 근처로 접근하기 시작했다. 왜 이렇게 무겁냐. 대충 여기 놓고 그냥 갈까? 그 남자들은 쫓기듯 자동차에 올라타고 급하게 내려가 버렸다. 나는 천천히 풀숲에서 나와 그 남자들이 두고 간 그것을 보게 되었다. 정말 두 눈 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끔찍했다. 그것은 까만 검은 봉지에 담긴 토막난 시체였다. 봉지 개수로 보아 시체를 토막내 여러 곳에 담아 여기에 버리고 간 곳이었다. 곧바로 경찰서에 신고를 하고 그렇게 사건이 마무리되었다. 그 시신은 20대 여성이었고 가족 없이 혼자 지내는 여성으로 밝혀졌다. 무슨 사연인지는 모르겠지만 안타까운 생각이 남은 묘지터에 매장을 해주기로 했다. 그리고 소박하지만 장례도 치러주었다. 그 사건 후 이상한 소문이 나기 시작했다. 내가 관리하는 공동묘지가 귀신이 출몰한다는 헛소문이 인터넷에 돌아다니기 시작했다.
그 소문이 퍼진 이후로 관리가 더더욱 힘들어졌다. 스트레스가 이만저만 아니었다. 그냥 다 포기하고 그만두고 싶을 정도로 힘든 시간이었다. 그날 밤도 야간 순찰을 돌고 있었다. 순찰을 마치고 랜턴을 끄려던 순간 묘지 뒤에 누가 숨어있는 것 같이 사람 형체 비슷한 무언가 있었다. 뒤에 숨어있는 거 다 아니까 얼른 나오세요. 계속 그 자리에 있던 그것은 점점 형체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 모습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 돌아가신 아버지가 서 계실 곳이었다. 많이 힘들지. 다 해결했으니까 걱정하지 마. 정확히 이 말씀을 하시고는 감쪽같이 사라졌다. 너무 놀라 볼을 꼬집어 보았지만 꿈은 아니었다. 그날 이후로 인터넷 방송을 하던 사람들은 더 이상 묘지에 찾아오지 않았다. 이야기를 듣는 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나에게는 정말 신기한 경험이었다. 이 이야기는 어떤 중년의 남성분이 들려주신 이야기입니다. 저는 경상남도 김해에 살고 있습니다. 여기는 시골이라 논농사를 짓고 살았죠. 논두렁 앞에 있는 시골 판잣집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 집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시골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낡은 큰 대문이 있고 오른쪽에는 푸세식 화장실이 따로 있었죠. 그리고 이 집은 낡은 목판을 조각조각 이어붙여 만든 울타리가 있었습니다. 마당에서는 아내가 두부를 만들어 판매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쇠로 만든 낡은 구루마가 있었습니다. 그날은 친구와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한 잔 더 하고 싶어 저는 집에서 자고 가라고 권했죠. 친구와 같이 집에 도착하여 술을 한 잔 더 먹었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며 푸념을 늘어놓았습니다. 친구와 이야기를 하고 있던 도중 갑자기 누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혹시 지난번에 외상으로 술을 먹었는데 외상값을 받으러 왔나? 문득 생각이 들어 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문 밖에는 아무도 없었죠. 다시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논두렁 부근에 누군가가 누워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논두렁 쪽으로 가보았습니다. 논두렁 안을 보니 달빛에 반사되어 무언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손을 뻗어 주었더니 오래된 식칼이었습니다. 순간 오싹해져 식칼을 다시 논두렁에 던졌죠. 식칼 때문에 신경을 안 쓰고 있었는데 논두렁 안쪽에서 무언가가 움직였습니다. 깜짝 놀라 소리를 지르며 논두렁을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그때 검은색 그림자가 도망가듯이 달아나 버렸습니다. 저는 놀란 나머지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한참 후 다시 몸을 일으키고 곧바로 집으로 와서 술 기운에 바로 잠을 청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새벽에 목이 말라 잠에서 깼습니다. 아내가 나를 보더니 물었습니다. 마당에 있는 구루마 옆쪽에 웃음소리가 나길래 누구냐 하면서 다가갔는데 아무도 없었어요. 혹시 당신이었어요? 저는 아내가 잘못 봤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화장실로 갔습니다. 그런데 화장실 안쪽 벽에 어제 본 그 식칼이 박혀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집을 둘러싼 울타리에는 칼자국이 수없이 나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 무서워 한동안 집에만 있었습니다.
과연 그때 우리 집에 다녀간 그건 무엇이었을까요? 벌써 한 달째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불 꺼진 방에서 하루하루 버티고 있습니다. 이 생활을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다시 예전처럼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한 달 전쯤으로 되돌아 가보겠습니다. 저는 유명하진 않지만 출판 경험이 있는 작가입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대중적인 글을 쓰는 게 아니라 인기가 있는 편도 아니었죠. 그날도 마찬가지로 컴퓨터로 글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때 지금 편지가 왔습니다. 한 통의 메일이 왔습니다. 그 메일의 내용은 이랬습니다. 작가님, 호수의 오리 잘 읽었어요. 팬이에요. 항상 응원할게요. 라는 응원의 메시지였습니다. 호수의 오리라는 책은 작가로 데뷔할 때 처음 출판한 책이라 저에게는 보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 책은 많이 알려지지 않아 아는 사람도 거의 없어 잊혀진 그런 책이었죠. 단순한 메시지지만 너무 고마운 나머지 답장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름 모를 팬분과 이메일을 주고받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책에 관하여 이야기를 주로 하였는데 어느 순간 개인적인 이야기까지 하게 될 정도로 점점 가까워지는 듯 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분이 궁금해지기 시작했죠. 제가 알고 있는 정보는 30대 여성분이고 서울에 살고 계신다는 것뿐.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여느 때처럼 눈을 뜨자마자 메일을 확인했습니다. 메일을 보는 순간 많이 놀랐습니다. 작가님, 어제 커피 마시고 잘 들어가셨나요? 라는 한 줄의 메일을 확인했기 때문이죠. 저는 전날 밤 혼자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당황스러워 재빨리 답장을 했죠. 네, 커피 잘 마셨죠. 그런데 어떻게 아셨어요? 답장을 했지만 답변은 되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찜찜한 기분이 가시질 않았습니다. 그날 집에서 점심을 먹고 원고 작업을 한참 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지금 편지가 왔습니다. 그분이네? 저는 커피 마신 걸 어떻게 알았냐고 하는 부분에 대한 답장인 것 같아 기대를 하며 메일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죠. 작가님, 창문 닫고 하세요. 문득 컴퓨터 옆 창문을 바라보았습니다. 창문이 미세하지만 열려 있었습니다. 순간 등골이 서늘한 느낌을 받았죠. 아마도 그때쯤이었죠. 그분의 일방적인 메일이 오기 시작했던 날. 마치 어디선가 저를 지켜보고 있는 듯한 이상한 메일 내용. 메일을 열어보기가 무서울 지경이었습니다. 죄송한 마음도 들긴 했지만 이건 좀 아니다 싶어 그분 메일을 수신 거부하였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똑같은 아이디에 숫자만 바뀌어서 메일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작가님, 메일 확인하세요. 작가님, 왜 확인 안 하세요? 작가님 확인하실 때까지 보낼 거예요. 작가님. 너무 소름 끼치고 무서웠습니다. 곧바로 메일 아이디를 탈퇴를 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를 꺼버렸죠. 그때까지만 해도 심각하게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이러다가 지치면 끝날 줄 알았죠. 다음날 다시 컴퓨터를 켰습니다. 마감 작업을 끝내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죠. 한참 일을 하고 있던 도중 컴퓨터 옆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소리가 나는 쪽으로 고개를 돌린 후 재빠르게 창문을 열어보았죠. 창문 밖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누군가 장난을 쳤거나 제가 잘못 들었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창문 밖에 종이 쪽지 한 장이 보였습니다. 저는 창문 밖으로 다가가 종이 쪽지를 주워 펼쳐보았습니다. 종이 쪽지 내용은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작가님, 앞으로는 쪽지로 보낼게요 하는 종이 쪽지였습니다. 곧바로 모든 창문과 현관문 그리고 사람이 침입할 수 있는 모든 곳은 잠궈버렸습니다. 그날 밤 신경을 너무 많이 쓴 탓인지 피곤이 밀려와 10시쯤 잠이 들었습니다. 갑자기 창문 두드리는 소리가 났고 그 소리에 잠을 깼습니다. 역시나 창문 밖에는 종이 쪽지가 하나 놓여 있었죠. 날 피하지 마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부터 악몽에 시달리기 시작했고 잠도 편히 잘 수가 없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창문을 두드릴 때까지 기다렸다가 직접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저에게 왜 이러는지 이야기라도 하여 해결해 보려고 했죠. 그렇게 피곤한 몸을 버텨가며 나타나길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았죠. 순간 모르게 잠이 들게 되었고 그때 다시 창문을 두드리고 쪽지를 남겨놓았습니다. 마지막 경고야? 그 쪽지를 확인하고 곧바로 경찰서에 신고를 하였지만 경찰 측에서는 별다른 흔적이 없어 문단속 잘하고 조심하라고만 이야기를 했습니다.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제가 눈을 뜨고 있을 때는 나타나지 않고 꼭 잠이 들었을 때 와서 쪽지를 놓고 가는 겁니다. 쪽지의 내용도 점점 수위가 높아졌고 결국 끝을 보려고 하는 쪽지를 받았죠. 그 쪽지는 오늘 밤이 마지막 밤이야? 라는 쪽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창문과 방문 모든 입구를 막아두고 잠이 들지 않으려고 버티고 버텼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잠을 이겨내보려고 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순간 꾸벅 졸게 되었습니다. 아차 싶어 놀라서 눈을 떠보니 제 목에 얇은 밧줄이 목을 조르고 있었습니다. 깜짝 놀라 밧줄을 풀고 방구석에 앉아 덜덜 떨고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잠이라는 게 한 번 오면 떨쳐내기가 굉장히 힘들었죠. 저도 모르게 잠이 들게 되었습니다. 며칠 후 뉴스 속보입니다. 집안에서 A 작가가 숨진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출판사 측이 A 작가와 연락이 되질 않아 집으로 가보니 이미 숨진 상태였습니다. 경찰 측은 A 작가가 평소에 망상증이 심했고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던 중이었으며 집 앞 CCTV에 이상한 쪽지를 수시로 두고 가는 걸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A 작가가 자주 이용하던 메일은 스스로 보내고 답장을 했다고 확인되었습니다. 부검 결과 목에 밧줄을 묶어 질식사로 사망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사건은 자살로 빠르게 종결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제 안에 또 다른 무언가가 존재한 것일까요?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는 실제 있었던 경험입니다. 10년 전 무더운 여름날이었습니다. 친구야, 오늘도 가야지. 그렇습니다. 친구와 저는 오늘도 해운대로 갑니다. 해운대를 왜 가냐고요? 요즘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여름만 되면 해운대 바닷가 앞에서
밤마다 술파티가 벌어졌기 때문이죠.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이 다 모이기 때문에 엄청난 인파로 들끓었습니다. 저희가 해운대를 가는 목적은 해운대 바닷가에 술을 먹고 있는 예쁜 여자들을 헌팅하기 위해서죠. 그날도 친구와 저는 한껏 치장을 하고 해운대로 출발했습니다. 야, 오늘 내 패션 어떻노? 와, 죽이네. 어디서 샀노? 친구와 저는 서로 칭찬을 해주며 해운대에 도착했습니다. 이야, 오늘도 물 좋네. 저희는 지나가는 여자들의 몸매를 감상하며 감탄을 연발했습니다. 해운대에 도착하면 필수 준비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돗자리와 술, 그리고 안주. 바닷가 모래사장에서 술을 마시는 거라 돗자리는 필수였죠. 그리고 술과 안주거리가 세팅이 되어야만 헌팅을 성공을 하고 바로 술자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저와 친구는 바닷가 근처에 있는 편의점에 들려 이것저것 샀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닐 법한 위치에 돗자리를 깔고 세팅을 완료했습니다. 저희는 자리에서 일어나 해운대 바닷가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매의 눈으로 여자들을 보고 있었죠. 남자와 같이 있는 여자들은 안 되고 가족끼리 나들이 온 여자들도 안 되고 그때 눈앞에 저희가 찾고 있던 여자가 둘이 있었습니다. 그 여자들은 친구끼리 바닷가에 놀러온 분위기였고 가장 좋았던 건 2대2로 짝수가 맞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친구 어깨를 툭 치며 이야기를 했습니다. 친구야, 네가 한 번만 갔다 온나? 아, 왜? 네가 해라 임마. 그 많던 자신감들은 사라지고 친구와 저는 말도 걸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실랑이를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야, 그럼 남자답게 가위바위보로 정하자. 안 내면 술래 가위바위보. 그 결과는 제가 지고 말았습니다. 부끄럽지만 그 여자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저기요, 시간 되면 같이 술 한잔 하실래요? 그 여자들은 저를 한참 뚫어지게 보더군요. 그래요. 서울 마리스는 여자였습니다. 귀여워서 그랬는지 불쌍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과는 좋으니 그걸로 만족했죠. 저희는 그 여자분들을 데리고 저희가 세팅해두었던 돗자리로 와서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한 여자분이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게임이라도 할까요? 369 알죠? 걸리는 사람이 폭탄주 원샷이에요. 그렇게 게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369 369 369 369 1 2 3. 아, 맞다. 실수했다. 게임을 잘하지 못했던 친구와 저는 폭탄주를 연신 들이켰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느덧 새벽 4시가 넘어가는 중이었죠. 조금만 더 있으면 해가 뜰 시간이라 슬슬 정리를 해야 했습니다. 이대로 헤어지기가 좀 아쉬웠죠. 우리 방 잡고 한 잔 더 할래요? 술 기운에 그냥 던졌던 말이었습니다. 그 여자들도 저희가 마음에 들었는지 그러자고 하였고 모텔을 잡게 되었습니다. 친구에게 저는 눈빛으로 사인을 보냈죠. 그 사인은 모텔방을 두 곳을 잡으라는 사인이었습니다. 그렇게 친구와 저는 각자 모텔방에 들어가게 되었죠. 저는 술이 너무 취해서 그 여자와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하지만 그 사건은 명확히 기억을 하고 있죠. 그 여자와 잠이 들었다가 이상한 소리 때문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친구는 바로 제 옆방을 이용하고 있었는데 그 방에서 반복적인 소음이 들리는 것 같았죠. 그 소리는 쿵 거리는 소리였는데
물건이 떨어지는 소리인 듯 했습니다. 친구 방이 아니고 다른 방에서 발생하는 소리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벽에다 귀를 가까이 하며 소리에 집중했습니다. 역시나 그 소리는 친구 방에서 나는 것이었습니다. 무슨 일이 생겼나 싶어 전화를 하려고 했지만 그만두고 다시 침대에 누웠습니다. 제 옆에 있던 여자는 세상 모르게 자더군요. 그때 휴대폰으로 문자가 하나 왔습니다. 빨리 나가자. 먼저 나갈게. 친구의 문자였습니다. 곧바로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급하게 옷을 입고 친구가 있었던 방을 보게 되었죠. 그때서야 쿵 거리는 소리가 무슨 소린지 알 수 있었습니다. 친구가 있던 방 안 화장실에는 같이 들어갔던 여자가 머리가 깨진 채로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습니다. 곧바로 119를 불러 병원으로 이송했고 큰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조금만 더 늦었다면 사망할 수도 있었다고 하더군요. 병원에서는 언어 장애가 생길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친구는 그날 이후로 지금까지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들리는 소문에는 교도소에 있다고 들었는데 그것도 소문일 뿐이죠. 경찰이 조사 후 나온 이야기는 이랬습니다. 그때 그 친구는 여자와 모텔에 들어가게 된 후 그 여자가 관계를 거부하자 화가 난 그 친구는 화장실로 끌고 가 욕조 모서리에 머리를 수차례 내리친 것으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저와 가장 친했던 친구가 왜 그랬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친구는 지금 어디에 무엇을 하며 있을까요? 우리 집 맞은편에는 혼자 살고 있는 여자가 있습니다.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지만 가끔 창밖으로 그 여자 모습을 지켜보고 잠이 들고는 했습니다. 회사에서 퇴근을 하고 돌아오면 저녁을 챙겨 먹고 항상 하는 일이 맞은편 집을 관찰하고 있는 것이었죠. 그 여자는 9시쯤 항상 샤워를 하고 컴퓨터를 하곤 합니다. 그리고는 밤 12시가 다 되어서야 불이 꺼지죠. 이건 한 달쯤 관찰한 결과입니다. 그 여자가 이 사실을 알면 기분이 나쁠지 모르겠지만 지켜보는 재미가 있고 그 여자에게 묘한 감정을 느끼며 빠져들었기 때문이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저의 행동은 과감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여자를 멀리서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만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욕심이 과해지더군요. 쉬는 날, 그 여자는 청소를 하고 빨래를 합니다. 그리고는 빨래를 옥상에다 널곤 하죠. 그 타이밍을 노려 몰래 그 여자 집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그 이유는 그 여자의 최치가 묻어있는 옷이나 속옷을 훔치기 위해서입니다. 최대한 모르게끔 하루에 하나씩 몰래 가져와 집에 보관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하는 짓도 정상적인 것은 아니지만 여기서 멈춰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 뜻대로 되질 않았죠. 그날은 마음의 결심을 단단히 했습니다. 그 여자 집을 몰래 들어가기로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12시에 불이 꺼지며 잠이 드는 패턴이기에 새벽 시간까지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그 여자가 잠이 들면 몰래 들어갈 생각이었죠. 몰래 들어간 후 그 여자를 어떻게 할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좀 더 가까이 보고 싶기도 했고 혼자 사는 여자 집도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새벽 1시가 다 되어 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 여자 집 앞까지 오게 되었죠. 옥상까지는 자주 가본 터라 쉽게 집 앞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쉽게 생각한 것 같았죠.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는 건 말이 안 되고 창문을 통해서 들어가려고 해도 문이 전부 잠겨 있었습니다. 곰곰이 생각 후 다음 기회를 노리기로 했죠. 며칠 후 여느 때처럼 그 여자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어떤 남자와 같이 있었죠. 머리는 노란색으로 물이 들어 있었고 덩치는 큰 편이었습니다. 남자친구인지는 모르겠는데 기분이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마치 나의 여자친구가 바람을 피는 듯한 그런 기분이었죠. 밤이 늦도록 그 남자는 그 집에 있었습니다. 그때 무언가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눈을 돌려도 그 남자만 보이고 여자는 보이질 않았죠. 처음에는 화장실에 갔을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1시간이 지나도 여자의 모습은 보이질 않았습니다. 제 눈에 보이는 건 두리번거리며 돌아다니는 그 남자 모습뿐. 그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 남자의 이상한 행동이 말입니다. 두리번거리며 초조하게 돌아다니던 그 남자는 성인만한 큰 포대자루를 들고 오더군요. 그리고 그 포대자루 안에 무언가를 억지로 구겨 넣기 시작했습니다. 힘이 빠진 듯 잠시 앉아있다 일어나더니 큰 포대자루를 어깨에 메고 문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 남자는 차 트렁크를 열고 포대자루를 싣고 어딘가로 출발했습니다. 낌새가 좋지 않아 서둘러 문 밖을 나서 그 여자 집 앞으로 갔습니다. 저 앞집에서 왔습니다. 계세요?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문이 살짝 열려져 있는 것을 보게 되었죠. 서둘러 그 여자 집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집 안에 들어가자마자 상황 파악이 되었고 충격을 금치 못했습니다. 거실 바닥에는 새빨간 피로 온통 범벅이 되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순간 정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곧장 경찰서에 신고를 하면 제가 용의자로 몰릴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렇다고 그냥 나가자니 그것도 썩 좋은 방법도 아니었습니다. 이미 바닥에는 제 족적이 남아있었고 문을 열 때 지문도 남았기 때문이죠. 순간 머릿속에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고 그 생각을 실천을 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들어온 흔적을 지우고 도망가는 것이었습니다. 입고 있던 옷을 벗어 저희 족적과 문을 열 때 지문이 묻었던 부분, 의심될 만한 부분들을 모두 닦았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도망가듯이 뛰쳐나갔습니다. 다음날 창문 밖으로 몰래 그 여자 집을 보니 역시나 경찰차가 있었고 주변에는 구경하는 사람들로 가득했죠. 그날부터 너무 불안했습니다. 혹시 제가 다녀갔다는 증거가 나올까 싶어 초조했죠. 경찰은 그때부터 탐문 수사를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누구세요? 경찰입니다. 문 좀 열어주세요. 무슨 일이죠? 잠시면 됩니다. 문 좀 잠깐 열어보세요. 그분은 강력반 형사였고 역시나 앞집 여자 일이었죠. 저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표정으로 대답을 하고 문을 닫았습니다. 그 후 동네에는 이상한 소문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문은 머리를 노랗게 물들인 어떤 남자가 사람을 찾는다고 이 집 저 집 문을 두드린다는 것이었죠. 누굴 찾냐고 물어보았더니 짧은 검은색 머리에 검정 뿔테 안경을 쓰고 이 근처에 살고 있다고 이야기를 한다더군요. 그 소문을 듣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곧바로 화장실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짧은 머리에 검정 물태 안경. 그 남자가 찾는 사람은 혹시 제가 아닐까요? 그 후
저는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날 그 남자도 맞은편에서 저를 지켜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는 재작년 여름에 직접 겪은 이야기입니다. 저는 서울에 있는 고등학교를 이제 갓 졸업하여 아르바이트를 찾던 중이었죠. 요즘도 마찬가지지만 그때 당시 코로나가 한참 유행이었습니다. 코로나 탓인지 일자리가 굉장히 없더군요. 한숨을 쉬며 누워있던 도중 전화가 한 통이 왔습니다. 야, 잘 지내나? 경주에 살고 있는 사촌 형이었습니다. 오랜만에 통화를 하고 근황을 물어보기에 저희 답답한 상황을 이야기했습니다. 네 혹시 워터파크에서 일해봤나? 워터파크는 처음인데 많이 어려워? 경주에 위치하고 있는 워터파크에는 사촌 형이 지인분이 근무를 하고 있어 일자리를 소개해준다는 내용의 전화통화였습니다. 지방까지 내려가야 한다는 부담은 있었지만 워낙 경기가 좋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건 저만의 생각이지만 워터파크에서 일을 하면 여자친구도 생길 것 같은 느낌도 들었죠. 그렇게 사촌형과 약속을 잡고 고속버스를 타고 경주로 내려갔습니다. 형, 잘 지냈어? 어서 온나. 힘들지? 밥이나 먹고 이야기하자. 오랜만에 만난 사촌형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시간을 보냈습니다. 다음날 워터파크에 면접을 보러 가게 되었고 사촌형 덕분에 취직을 할 수 있었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규모가 굉장히 컸고 처음 오는 곳이라 많이 낯설기도 했습니다. 코로나 여파로 사람이 북적거린다는 느낌은 받지 않았죠. 첫날은 업무 내용에 관하여 이것저것 배우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워터파크 옆에는 직원 전용 기숙사가 있었습니다. 기숙사 안에 식당과 편의점, 갖가지 편의시설이 비치되어 있었죠. 긴장을 한 탓인지 그날은 일찍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워터파크에도 여러가지 업무가 존재했습니다. 장비 빌려주는 곳, 놀이기구 안전요원, 사고 발생 시 보안요원 등. 저는 놀이기구 안전요원으로 배치를 받았습니다. 토네이도 슬라이드라는 놀이기구였습니다. 대기를 하고 있다가 탑승 인원을 맞춰 시작해주면 되는 그런 간단하고 단순한 일이었습니다. 하다 보니 재밌기도 하고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고 있으니 문득 친구들끼리 워터파크 놀러 왔을 때 생각이 나더군요. 2개월 후 워터파크에서 한참 여름을 보내고 비수기 시즌으로 들어갈 때쯤이었습니다. 비수기 시즌에는 수질 청소와 놀이기구 보수 등 시설을 보완하는 일을 해야 했죠. 저는 놀이기구 안전요원에서 시설 보안팀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시설 보안팀은 밤낮 없이 바쁜 팀이었죠. 다음 시즌을 준비하려면 서둘러야 하기 때문에 힘은 들었지만 수입은 2배로 높아져 힘든지도 모르고 일을 했습니다. 그날 저녁에 저와 직원 한 명이 수질 청소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수질 청소는 물 위에 이물질을 걷어내는 일이었죠. 저녁에는 조명이 어두워 랜턴을 비추며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두운 사각지대 부근에 사람 형체로 보이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게 무언가 싶어 랜턴으로 비추어 보니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신기한 경험이었죠. 그날 저녁에는 저와 직원 한 명밖에 없었는데 저는 잘못 본 거라 생각을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습니다. 며칠 후 직원 한 명이 결근을 하여 늦은 밤 수질 청소를 혼자서 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랜턴을 비추며 물 위에 떠있는 쓰레기들을 청소했죠. 한참
청소를 하고 있던 도중 어디선가 이상한 소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손톱으로 쇠를 긁는 기분 나쁜 소리. 그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저는 소리가 나는 쪽으로 랜턴을 비추었고 사람 형체가 빠르게 도망가는 듯한 모습을 보았죠. 물 아니라 빠르게 뛰지도 못할 뿐더러 뛰더라도 소리가 나기 나름인데 아무 소리도 없이 빠르게 사라지더군요. 발이 없는 사람처럼 말이죠.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얼른 기숙사로 들어와 팀장님에게 있던 사실을 보고하였습니다. 팀장님은 다급하게 저에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괜찮나? 아휴, 다행이네. 심각한 표정을 지으시고 다시 이야기를 하시더군요. 사실 워터파크에 사고가 좀 있었거든. 그 이야기는 안타까운 이야기였습니다. 그때 당시 직원 한 명이 수질 청소를 하고 있던 중이었는데 그날은 놀이기구 보수 작업도 같이 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놀이기구 보수 작업을 하던 중 5m 높이에서 망치가 떨어져 수질 청소를 하고 있던 직원 머리에 맞아 머리가 깨져 그대로 사망했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 이후로 가끔씩 수질 청소를 하던 직원들이 미스테리한 장면들을 목격했다고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군요. 군대를 가게 되어 워터파크를 퇴사하게 되었고 저는 퇴사하기 전 하얀색 국화를 무리에 띄워주고 나왔습니다. 그때 생각을 하면 오싹한 느낌도 들지만 안타까운 생각도 드는 게 사실입니다. 불면증이 생기고 잠을 이루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그 사건이 일어나고 말입니다. 때는 작년 이맘때쯤이었습니다. 주말이 되면 저는 동호회 사람들과 등산을 갑니다. 제가 가입한 동호회를 잠깐 설명드리자면 산사모, 산을 사랑하는 모임이라는 동호회입니다. 순수하게 산을 오르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죠. 저는 이 동호회에서 중심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중심이라고 해봐야 등산 모임에 참가하는 회원 회비 및 식당을 예약하는 그런 총무 역할이었죠. 그 사건이 일어난 그날로 되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날은 부평구에 있는 철마산을 가기로 공지를 했습니다. 저 포함 총 10명의 회원들이 한자리에 모였죠.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회원들끼리 인사를 하며 몸을 풀었습니다. 회비를 걷고 인원 점검을 하고 안전을 유의하여 산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산을 한참 오르다 중간 지점에서 인원 체크를 한번 했습니다. 혹시나 아직 올라오지 못한 회원님들이 있을 수도 있고 안전이 우선이기 때문이죠. 하나, 둘, 셋. 자, 됐습니다. 출발하시죠. 힘겹게 정상까지 오르고 맑은 공기를 쐬며 하산하던 중이었죠. 무슨 소리지?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가 나더군요. 주변을 두리번거렸습니다. 왜요? 뭐 잃어버리셨어요? 아니에요. 어서 가시죠. 앞에 회원님들이 기다리고 있으셨기에 얼른 하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약을 해뒀던 식당으로 발걸음을 옮겨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마무리를 하는 분위기가 되었죠. 회원님들에게 인사를 하고 저도 택시를 잡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부터 뭔가 허전한 느낌이 들더군요. 주머니를 만지작거리며 뒤져보니
휴대폰이 없어진 걸 그때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큰일이네. 휴대폰이 어디로 갔지? 모임을 했던 식당으로 찾아가 휴대폰을 찾아봤지만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머릿속에 문득 스치는 생각이 나더군요. 하산을 하고 있을 때 제 옆에서 소리가 난 것이 휴대폰이 떨어지는 소리였다는 걸. 저는 휴대폰을 찾으러 산을 다시 오르기로 했습니다. 밤에 산을 타는 게 위험하기도 하지만 철마산은 제가 경험이 많은 산이었고 하산을 하던 도중에 잃어버린지라 그렇게 멀지도 않은 곳이었습니다. 어두운 산길을 천천히 오르고 있었습니다. 밤벌레 소리와 저의 낙엽 밟는 발자국 소리만 유일하게 들릴 뿐이죠. 20분 정도 산을 오르고 무언가 소리가 났던 위치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두 손으로 나뭇가지와 흙을 더듬으며 휴대폰을 찾고 있었죠. 잠시 후 단단한 물체가 만져졌고 그것은 저희 휴대폰이었습니다. 다행이다, 다행이야. 휴대폰을 찾게 되어 한숨 돌렸죠. 그리고 다시 산을 내려가려던 찰나 제 발밑에 무언가 묵직거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자동차 고무 타이어를 밟는 느낌이라고 해야 할까요? 휴대폰 불빛으로 아래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때 소스라치게 놀라 뒷걸음을 쳤습니다. 거기에는 잔인하게 훼손되어 있는 사람 시체가 유기되어 있었습니다. 흙으로 덮어져 있어 자세히 보이진 않았지만 분명 사람 시체였습니다. 휴대전화를 들어 112를 눌렀습니다. 경찰서죠. 여기 부평구 철마산 중턱 풀숲인데요. 사람 시체가 여기 묻혀 있어요. 경찰이 오기 전까지 시체 옆에 있는 게 무서웠지만 여기서 이동을 하면 야간이라 위치를 찾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무서움을 뒤로하고 시체 옆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 시간은 1분이 1시간처럼 느껴질 정도로 무서운 경험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난 후 경찰이 왔고 저는 목격자로 진술서를 작성하고 집으로 갔습니다. 며칠 후 뉴스를 보던 중 부평구 철마산에 관하여 나오더군요. 그 내용은 이랬습니다. 인천시 중구 신포동 한 놀이주점에서 40대 손님 A씨를 때려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A씨를 살해하고 이틀 뒤 놀이주점 화장실에서 시신을 훼손하고 부평구 철마산 중턱 풀숲에 버렸다. 검찰은 피해자를 무자비하게 폭행해 살해한 뒤 시신을 잔인하게 훼손했고 신원이 확인되지 않도록 피해자 손가락, 지문을 훼손하고 두개골을 돌로 내려치기까지 했다. 라는 뉴스 내용이었습니다. 그 살인마는 과거 인천폭력조직 조직원이었고 징역 30년을 구형받았습니다. 현재 신상 공개를 한 상태라고 합니다. 휴대폰을 찾으러 갔다가 우연히 발견한 시신. 신고를 한 후 경찰이 기다리며 시체 옆을 지켰던 그날의 그 시간은 제 기억 속에서 영원히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날도 눈을 뜨자마자 컴퓨터 전원을 눌렀습니다. 저의 유일한 취미를 시작하기 위해. 안녕하세요. 신상 가방 금매합니다. 재빨리 클릭을 하였지만 아쉽게도 이미 판매가 되어버렸습니다. 에이, 아쉽네. 딱 내 물건이었는데. 보다시피 저의 취미는 중고 물건을 사고 파는 일입니다. 취미라고는 하지만
저렴하게 구매를 하여 비싸게 판매 후 차액을 남기는 일도 적지 않았죠. 쏠쏠하게 용돈벌이도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오! 대박! 제가 평소에 가지고 싶었던 물건이 올라왔습니다. 그것은 립스틱이었습니다. 립스틱이라고 하면 중고로 사기에는 찝찝하다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한 번도 쓰지 않고 개봉만 했던 제품이라고 했기에 구미가 당겼습니다. 저는 판매자와 통화를 하였습니다. 혹시 거리도 가까운데 직거래 하실래요? 판매자는 직거래는 극구 반대를 하였고 택배 거래밖에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무언가 수상하다고 생각이 들었지만 지금 안 사면 물건 구매를 못할 것 같아 거래를 하기로 했습니다. 주소를 불러주며 입금을 하고 기다렸죠. 기다리는 동안 판매자 닉네임을 검색하여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닉네임을 검색하면 돈만 받고 물건을 안 주는 사기꾼인지 파악이 되기 때문이죠. 검색을 하여도 특별한 내용이 나오지 않아 안심하고 기다렸습니다. 잠시 후 전화가 왔습니다. 물건 보냈거든요. 운송장 번호는 문자로 드릴게요.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아까 통화한 거래자는 여성이었는데 조금 의아했지만 물건만 확실하게 받으면 되니 신경 쓰지 않고 넘어갔습니다. 며칠 후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택배가 도착하였고 설레는 마음으로 택배 상자를 뜯었습니다. 립스틱이 들어있었으나 사용한 흔적이 보이더군요. 저는 순간 화가 난 나머지 판매자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통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사이버 수사대에 신고를 하였고 일주일 후 소름 끼치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판매자는 사망한 상태라고 들었고 사망한 여자 위에 있던 화장대에는 빨간 립스틱으로 글씨를 적어 놓았다고 하더군요. 그 글씨는 부산시 동래구 사직동 561번지, 바로 제가 사는 집 주소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겁이 나고 불안했습니다. 그날부터 집 밖에는 나가지 않고 집에만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초인종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밤에 누구지? 저는 천천히 현관으로 다가가다 걸음을 멈췄습니다. 며칠 전 사망사건이 머릿속에 맴돌았기 때문입니다. 경찰 측에서는 더 이상 연락도 없고 제 주소도 밝혀진 마당에 이름 모를 살인마가 찾아올 것만 같았습니다. 계속해서 초인종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조용히 현관문으로 걸어가 현관문 앞에 붙어있는 외시경으로 밖을 살펴보았습니다. 만약 누군가 있다면 복도에 있는 형광등이 켜져야 할 텐데 복도는 어두운 암흑 그 자체였습니다. 바로 그때 다시 현관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너무 겁이 나 곧바로 경찰서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경찰서죠. 집 앞에 누가 있는 것 같아요. 10분쯤 지나 베란다 쪽에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입니다. 문 열어주세요. 그때서야 안심을 하고서는 문을 열었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경찰관이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문 앞에 이거 보셨어요? 네? 무슨 말씀이시죠? 저는 묘한 표정을 지으며 현관문을 쳐다보았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끼치고 심장이 뛰었습니다. 곧바로 간단한 짐을 챙겨 경찰차를 타고 긴급히 대피를 했습니다. 현관문 바로 앞에는 빨간 립스틱으로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다음은 바로 너야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곧바로 이사를 하고 정리를 했지만
아직도 불안에 떨며 살고 있습니다. 저는 30대 초반 애견샵을 운영하고 있는 남자입니다. 1년 동안 애견샵을 운영하면서 무섭기도 하고 미스테리한 일을 겪게 되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전 10시 여느 날과 마찬가지로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제가 하는 일이 있습니다. 강아지 상태 살펴보기, 패드 갈아주기, 그리고 사료와 물 주기. 1년 동안 늘 반복하던 일이죠. 그런데 그날은 조금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분양 예약이 되어 있던 강아지 한 마리가 시름시름 앓고 있었습니다. 제대로 걷지도 못하더군요. 어젯밤에 사료와 물을 채워주고 퇴근을 하였는데 먹지 않고 그대로였습니다. 물론 애견샵을 운영하면서 강아지가 아플 수도 있는 일이 크게 이상하다고는 볼 수 없지만 전날까지만 해도 건강하여 분양 예약이 되어 있던 강아지가 시름시름 앓고 있어서 의아해하던 상황이었습니다. 애견샵 바로 옆에는 동물병원이 있어 급한 마음에 강아지를 데리고 병원으로 갔죠. 강아지가 시름시름 앓는데 원인을 모르겠어요. 동물병원에서는 무언가 잘못 먹어서 그런 것 같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응급처치를 하고 다시 데리고 왔죠. 잠시 후 분양받기로 한 손님이 오셨습니다. 손님 죄송합니다. 분양 받으시기로 한 강아지가 건강 상태가 갑자기 나빠져서 다른 강아지로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손님은 화를 내며 그냥 가버리셨습니다. 그럴 만도 한 게 강아지는 물건이 아니라 이 강아지를 꼭 입양하고 싶어서 방문한 것인데 다른 강아지를 입양하라고 하면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겠죠. 이런 일이 처음이라 많이 난감했습니다. 잠시 후 9살쯤 되어 보이는 꼬마아이가 강아지를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나이가 어려도 손님이긴 하지만 꼬마아이가 비싼 금액을 주며 강아지를 입양할 확률은 희박해 보였기에 응대를 하지 않고 제 할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꼬마아이는 강아지를 유심히 관찰하고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뭐 특별한 상황은 아니었죠. 저 나이 또래 아이들은 강아지를 좋아하니까요. 그렇게 1시간 정도가 흘렀고 꼬마아이가 아직도 구경을 하고 있길래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꼬마야, 강아지 좀 쉬어야 되니 다음에 또 오렴. 그 아이는 시무룩한 표정을 지으며 그 자리에서 일어나 가게 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다음날 오전 10시에 가게 문을 오픈하였고 그날도 좋지 않은 일이 생겼습니다. 그 일은 또 다른 강아지가 시름시름 앓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화가 나더군요. 분명히 누군가 나쁜 짓을 했다고 밖에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이틀 연속 강아지가 시름시름 앓는 건 분명 문제가 있는 일이니까요. 그렇다고 증거도 없이 손님을 의심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업무를 보고 있던 도중 어제 방문했던 꼬마아이가 다시금 가게를 방문했습니다. 안 좋은 일이 계속 생긴 저는 예민해진 상황이었고 그 아이에게 해서는 안 될 말을 하였습니다. 꼬마야, 강아지 스트레스 주지 말고 집에나 가렴. 그 꼬마는 저를 한참 노려보더니 뛰쳐나갔습니다. 그 후 그 꼬마는 더 이상 가게에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강아지가 하루에 한 마리씩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전염병이라도 걸린 것처럼 하루에 한 마리씩 시름시름 앓다가 무지개 다리를 건너는 것이었죠. 이대로 안 되겠다 싶어 가게에 CCTV를 설치했습니다. 제가 없는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확인이 필요했으니까요.
그날 밤 가게 문을 닫고 곧장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CCTV를 보고 있었죠.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도 않고 조용했습니다. 도대체 이유가 뭘까? 한숨을 쉬며 머리를 만지던 중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가게 옆에는 조그만 환풍기가 있었습니다. 갑자기 환풍기가 툭 떨어지더니 그 구멍으로 무언가 들어오는 게 보였습니다. CCTV 화질이 썩 좋은 게 아니어서 자세히 보이진 않았지만 그것은 어린아이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아이는 늘상 하던 일인 듯 정수기에서 물 한 잔을 마시고 강아지를 유심히 보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바라보다 주머니에서 무언가 꺼내어 강아지에게 주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다음날 그 강아지는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버렸습니다. 원인을 파악한 저는 그날 밤 가게 문을 닫는 척하면서 가게 안에 몰래 숨어 있었죠. 그 아이를 꼭 잡기 위해서 말입니다. 새벽 1시쯤 환풍기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숨죽이며 그 아이가 들어오는 것을 기다렸습니다. 작은 구멍으로 그 아이가 천천히 들어오고 있는데 그 모습은 마치 뱀이 기어오는 듯한 섬뜩한 모습이었습니다. 그 형체도 많이 이상했습니다. 팔다리가 이상하게 꺾어져 있었고 눈동자도 흰색만 보이는 게 마치 사람 모습이라고는 볼 수 없었습니다. 원래 저희 계획은 그 아이가 나타나면 혼을 내주려고 했었는데 그 모습을 보니 공포에 질려 숨을 죽이며 그 아이의 행동만 보고 있게 되었습니다. 역시나 그 아이는 강아지 쪽으로 걸어가더니 강아지에게 무언가 주었고 한참을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이상한 소리를 내며 웃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숨어 있는 걸 아는 듯한 비웃는 웃음소리였습니다. 너무 무섭더라고요. 저도 숨어 있다 보니까 다리에 쥐가 났습니다. 내 다리. 바로 그때 그 아이는 제 소리를 들었는지 천천히 저에게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 공포감이란 마치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아이는 천천히 저에게 다가오더니 괴기한 얼굴로 저를 한번 비웃고는 환풍기 구멍 사이로 사라졌습니다. 그날 이후 저장된 CCTV를 가지고 경찰서에 방문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CCTV 안에 그 아이의 모습은 녹화가 되지 않았고 겁에 질려있는 제 모습만 녹화가 되어 있었습니다. 머리가 하얗게 되더군요. 다행히 그날 이후로 강아지가 죽어가는 일은 더 이상 생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애견샵을 운영 중입니다. 가끔 그때 일이 떠오릅니다. 그날 제가 본 것은 귀신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40대 주부입니다. 초등학생 자녀를 하나 데리고 있고 남편은 출장이 잦아 주말에만 집에 들리는 그런 평범하고 흔한 집입니다. 다른 분들은 주말만 기다리지만 저는 주말이 정말 싫습니다. 주말이 다가오면 머리가 아파지고 스트레스가 더욱 올라갑니다. 그 이유는 남편의 입맛이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입니다. 저는 결혼 전에 요리 학원도 다녔고 어릴 때부터 요리를 좋아했던지라 제가 만든 요리에는 항상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남편을 만나기 전까진 말이죠. 그날은 금요일이었습니다. 남편이 오기 하루 전날이죠. 마트를 들려 이것저것 식자재를 골랐습니다.
저는 특히 저렴하고 상태가 좋은 것들로 고르는 편인데 남편은 무조건 비싼 게 좋은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도 틀린 건 아니지만 요즘 물가가 비싸기도 하고 쥐꼬리 많은 월급 가지고는 아이를 케어하기가 정말 빠듯하기 때문입니다. 주말이 되었습니다. 아빠 왔다. 아이는 반갑게 맞아주었고 저는 한숨을 쉬며 입을 열었습니다. 오셨어요? 처음부터 이런 건 아니었습니다. 남편 입맛을 맞춰보려고 노력을 엄청나게 했죠. 아무리 노력을 해도 늘어나는 건 남편의 잔소리뿐이었습니다. 그날은 남편의 손에 무언가 들려 있었습니다. 검은 봉지에 묵직한 그것. 남편이 가져온 그것은 돼지 껍데기였습니다. 조금 황당했습니다. 밥을 다 차려놓은 건 둘째치고 돼지고기도 아닌 껍데기를 사오다니. 그때서야 남편이 입을 열었습니다. 아, 요 앞에 식육점이 오픈했길래 지나가는데 서비스로 주더라고. 평소에 돈을 잘 안 쓰던 사람이라 역시나 했죠. 그날 가족들은 집에서 돼지 껍데기를 구워 먹었습니다. 입맛 까다로운 남편이 정말 잘 먹더라고요. 아이도 맛있다며 칭찬을 하고 저는 그다지 먹고 싶지 않았지만 가져온 성의를 봐서 한 입 먹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맛이 기가 막히더군요. 남편에게 식육점 위치를 물어보고 다음날 그 가게에 방문을 하였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제 남편이 어제 돼지 껍데기를 서비스로 받았다는데 그것 좀 주세요. 아, 손님 죄송하지만 껍데기는 어제 다 팔렸어요. 다음 주까지는 기다리셔야 할 것 같네요. 아쉬움을 뒤로하고 집으로 왔습니다. 아마도 그날부터 제가 이상해진 것 같았습니다. 식욕도 없고 의욕도 없고 제 머릿속에는 그날 남편이 가져온 돼지 껍데기, 온통 그 생각이 맴돌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다시 그 식육점에 찾아갔습니다. 다행히 그날은 돼지 껍데기를 사올 수 있었습니다. 언제 떨어질지 모르니 엄청난 양을 사오게 되었죠. 그렇게 저와 가족들은 매일 그것만 먹어도 될 정도로 중독이 되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 저는 그 식육점의 단골이 되었고 주인과 농담까지 하게 되는 그런 사이가 되었습니다. 혹시 돼지 껍데기 맛있는 비결이 있을까요? 비결이요? 있긴 있죠. 영업 비밀입니다. 그렇게 그날도 돼지 껍데기를 사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파트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초등학교에서 하교하는 아이들이 실종이 된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저도 아이가 걱정이 되어 학교 마치면 곧장 집으로 오라고 신신당부를 하였습니다. 그날 저녁 평소와 마찬가지로 껍데기를 굽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아이의 귀가가 늦는 것이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학교를 하고 학원을 곧장 가 마치면 6시쯤에 집에 와야 정상적일 텐데 그날은 7시가 넘어가는데 아직까지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걱정이 되어 전화를 걸었습니다. 휴대폰이 꺼져 있었고 불길한 예감이 들기 시작하였습니다. 경찰서에 곧장 달려가 실종 신고를 하였습니다. 경찰관은 집에 가서 기다리고 있으라는 말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에게 연락을 했고 남편도 곧장 집으로 와 아이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결국 아이는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남편과 저는 절망에 빠져 하루하루 괴로웠습니다. 눈을 감고 있어도 아이 생각이 잠이 들지 못했죠. 경찰서에서도 조사 중이라고만 하고 별다른 진전이 없었습니다. 한 달이 흘러
제 딸아이의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제 딸아이는 시신으로 발견되었습니다. 범인은 제가 아는 사람이었고 아주 가까운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식육점 가게 주인이었습니다. 식육점 주인은 초등학생 아이들만 노려 범행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범행 이유를 알고 나서 충격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 사람은 아이들의 피부 껍데기를 벗겨내어 돼지 껍데기인 것 마냥 판매를 하고 있었던 것이었죠. 제가 지금까지 그렇게 맛있게 먹었던 것은 사람 피부 껍데기였겠죠. 오늘도 퇴근을 하여 수영장으로 갔습니다. 급격하게 살이 불어났기 때문입니다. 단지 그 이유만은 아니었고 최근 회사에서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과체중으로 심장이 안 좋다고 나왔기 때문이죠. 제가 다니는 수영장은 밤 10시까지 운영을 하였는데 8시 이후로는 수영장 관리인도 퇴근을 하는 시스템이라 눈치 보지 않고 조용하게 운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도 마찬가지로 6시에 칼퇴근을 하여 수영장으로 향했습니다. 제가 수영을 하는 시간에는 인원이 많다고 하여도 5명이 채 안 되었습니다. 조용한 분위기에 수영을 할 수 있어서 좋았죠. 그리고 인원이 작다 보니 그 시간에 수영을 같이 하는 사람들과 인사까지 하고 지냈습니다.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수영을 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처음 보는 어떤 여자가 보였습니다. 나이는 대략 20대로 보였고 마른 몸매에 긴 머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 여자를 유심히 관찰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유난히도 하얀 피부 때문이었습니다. 피부가 너무 하얘 피부 속 핏줄이 보일 지경이었죠. 내심 부럽기도 했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자꾸만 눈길이 가더군요. 저는 평소에 7시부터 9시까지 2시간 정도를 수영을 하고 집으로 가는 편입니다. 같이 수영하시는 분들은 그 전에 집으로 가시고 제가 제일 늦게까지 있다가 가는 편이죠. 시계를 보니 9시가 다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조용한 걸 보니 다들 집으로 갔구나 생각했죠. 물 밖으로 나와 탈의실로 가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수영장 한쪽에서 누군가 수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곧 문 닫을 시간인데? 저는 수영을 하고 있던 사람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아까 피부가 하얀 그 젊은 여자였습니다. 아까부터 눈길이 가기도 하고 둘만 남았으니 이상하게 친해지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기요, 처음 뵙는 것 같은데 오늘 등록하셨어요? 그 여자는 대꾸도 없이 반대쪽으로 수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살짝 무안하더라고요. 요즘 워낙 세상이 음흉하니 처음 보는 사람이라 그럴 수 있겠다 싶었죠. 그러는 동안 시간은 9시 30분이 다 되었고 저는 서둘러 탈의실로 향했습니다. 옷을 갈아입고 수영장을 나가려던 중 아까 그 여자가 걱정이 되었습니다. 오지랖인지는 모르겠지만 수영장에 처음 온 것 같았고 마감 시간을 몰라서 남아있으면 어쩌지 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발걸음을 돌려 수영장을 한번 보았습니다. 역시나 그 여자는 수영을 하고 있었고 저는 급하게 다가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기요, 이 수영장 10시까지예요. 이번에도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사람 말을 무시하는 것 같기도 하여 언뜻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누가 시키진 않았지만 걱정이 되어 이야기를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대답은커녕 들은 채도 안 하는 것이 괜한 걱정을 했나 싶기도 했습니다. 저는 수영장 밖으로 빠져나가려던 찰나 갑자기 수영장 조명이 전멸되었습니다. 아마도
10시 마감이라 그런 것 같았습니다. 이 시간까지 있어 본 적이 없어 당황스러웠죠. 불이 꺼지고 나서 휴대폰 조명을 켜며 수영장 입구를 찾던 중 등골이 서늘하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어둠 속 수영장에서 첨벙거리는 소리가 들렸기 때문이죠. 앞도 보이지 않는 찰흙 같은 어둠 속에서 수영을 한다는 게 말이 되지 않았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놀라서 나오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계속해서 첨벙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그 소리는 점점 커지더군요. 그때 그 여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람 살려주세요. 휴대폰을 비추어 보니 첨벙거리는 소리는 수영을 하는 소리가 아닌 물에 빠져 허우적대는 소리였습니다. 무슨 자신감인지 어둠 속에서 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 여자를 구해야겠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죠. 막상 물속에 뛰어들어가니 너무 어두운 탓이라 한치 앞도 보이질 않았습니다. 잠시 후 첨벙거리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여자가 잘못된 것 같아 더더욱 불안했죠. 괜찮아요? 어디쯤이에요? 여기에요. 살려주세요. 분명 근처에 있는 것 같긴 한데 도통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디쯤이세요? 어두워서 잘 안 보이네요. 여기에요. 이쪽이요. 이리저리 방향을 찾으며 소리가 나는 쪽으로 수영을 하며 갔습니다. 바로 그때 이쪽이요. 살려달라고 하는 목소리에서 점점 웃음을 참고 있는 듯한 목소리로 변하는 것이었죠. 그때 그 오싹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뭔가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수영장을 빠져나가기 위해 반대 방향으로 급하게 수영을 했습니다. 어디 가세요? 이쪽이에요. 웃음을 참으며 이야기를 하는 그 여자. 분명히 무언가 홀렸다고 생각이 들어 필사적으로 나가려고 했으나 누군가 내 다리를 끌어당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무리 수영을 해도 그 자리에 맴도는 것 같은 느낌이었죠. 그때 조명이 켜지며 관리인 아저씨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가씨 여기서 뭐해요? 10시 되면 불 끄고 문 닫는데 혹시 몰라서 와봤더니 빨리 나오세요. 급하게 수영을 하여 수영장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수영장을 한번 보았죠. 수영장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더 소름 돋는 것은 조금만 더 앞으로 갔다면 상급자 코스로 넘어가는 구간이라 큰일 날 뻔 했다는 것이죠. 그날 이후 수영장을 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본 그 여자는 무엇이었을까요?